711회 옥설타임즈쇼 2023년 5월 2일 인월리 파시스트 구분법 추가 구력외고 말하면 파시스트다. CFR, VOA, RFA, 서득, 성렬, 이둔영, 안뉴스, 세운영, 철수영, 홍준표, 옳은소리. 그 다음에 나사, 뇌피셜, 대출 갚는 소녀, 돈 버는 사람들, 깡미, 코리안 사파리. 이런 제목입니다. 외교안보 정치, CFR, 스콧 스나이더, 제니퍼 안, VOA, 성렬 이둔영, RFA, 안뉴스, 세운영, 철수영, 홍준표, 유정복, 옳은소리, 추부길, 김길선, 아침한개, 별다리 유니버스, 천저국, 파랭이, CBS. 이런 제목이고요. VOA 뉴스, 공통의 신념, 미한동맹, 한미동맹, 함께 갑시다. 미국이 돌아왔다. 같이 갑시다. 이든영 기억하시죠? 해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건 CBS 뉴스 미국 방송에서 풀로 1시간짜리로 다 방송했고요. 뭐 여기 CBS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PBS는 공영방송인데 연설 끝나고 장면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렬형의 의미와 성과에서 외교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맹이다. 한미동맹이 중요하다. 지난 방송. 그 다음에 국방, 고등, 연구, 계획교육, 다프라 이거 중요성 강조한 것이 또 인드라죠. 그리고 또 컨텐츠, 플랫폼 인드라 강조했죠. 플랫폼, 국제유통, 자본, 그다음 한국 컨텐츠, 기획사와 연습생들의 피와 땀 이것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딱 인드라의 그 K-팝론 맥락을 같이 하시는 발언이고요. 또 하나 제가 몰랐던 것은 미국 연수 프로그램의 숫자가 이번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운전비 좌이파쇼 무능부패 수꼴통 정권에서는 미국 비자 취득도 까다롭고 중국파인 경우는 미국 방문이 불허가 됐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우주동맹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치동맹이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인들아 오늘 주제죠. 이번 성렬형 국빈방문에서 느꼈던 감정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 아니라 감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 전 인들한 유럽 배낭 여행을 약 2달간 다녔는데 그때 게스트하우스를 주로 다녔죠. 게스트하우스에서 많은 각국에서 온 여행자와 현지인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짧은 영화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만난 어떤 미국인이 두 스타일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부류는 이제 럼프 스타일. 그래서 진상짓을 많이 해서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 여행자들이나 현지인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아메리카 넘버원 이러면서 굉장히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상식한 발언을 해서 오히려 미국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미국이나 미국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들조차 등 돌리게 만드는 그런 게 트럼프였죠. 다른 하나는 은근한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분들이죠. 이 이든영 스타일이죠. 매너 있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면은 그러니까 보통 언론이나 찌라시에서 지나치게 반미 뭐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지역 감정, 국가 감정, 내셔널리즘을 강조하는 그런 어떤 편파적인 그러한 보도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실제로 만나는 사람들은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은 그러한 것과 거리가 멀죠. 전 세계 대다수 시민들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근데 뉴스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유튜브에서 강조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하다못해 제중동포들 중에서도 극히 소수만이 질이 매우 나쁜 거죠. 근데 그러한 질 나쁜 자들은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다 있죠. 자기 동족을 갉아먹고 뜯어먹고 갈취하는 이런 좌우익 파시오들은 어느 나라에나 어느 민족에나 있습니다. 마치 세상이 그러한 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이고 대부분의 국가 권력이 그러한 자들로만 채워졌다고 착각하는 것은 오직 좌우익 파시오들만의 사고 방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메콩시파르 푸딩, 반쪽 노면, 문좀비, 반쪽 아베, 반쪽 정운 이런 자들만을 신처럼 떠받는, 살아있는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좌우익 파시오들만이 그것을 상식으로 생각할 뿐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멀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성렬형은 전세계 어떤 사람이라도 BTS나 블랙핑크처럼 좋아하죠. 당연한 겁니다. 문전비나 발정라면처럼 하면 세상에서 혼밥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세상 사람처럼 애가 정신 나갔으니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해서 좌우익 파시오들이 성렬형 외교를 구역 외교라고 주장한다면 저는 속으로 웃습니다. 왜냐하면 파시스트 구분법을 추가했다. 인드라가 맨날 좌우익 파시오 하는데 그게 구체적이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좌우익 파시오 구분법을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러한 무조건 그렇다고 해서 구역 외교를 주장했다고 해서 100% 파시스트다 라고 또 그런 면에서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또 정상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질투재지만 인드라는 향후 계속 여태까지 주장했던 30년 동안 주장했던 좌우익 파시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하나하나씩 앞으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세 개 혹은 네다섯 개 8, 9가지가 파시스트 조건에 충족한다면 파시스트 확률이 매우 높다. 반쪽 놓으면 파시스트죠.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인드라가 지난 워싱턴 선언 핵심은 NC 뭐죠 이게 핵협의체죠. 핵협의체는 특례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RFA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이번 핵협의체의 어떤 역사적 의의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구체적으로 실무자가 받아들이는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러나 문전비 발정노면 때는 거꾸로 갔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차이가 대통령까지 보고하는 체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나씩 하는 내용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하나씩 진행돼 가고 있다. 그다음에 인드라가 울브라이트를 얘기하는 것은 현재 데이비 록펠러 전임 구역 황제 시절에는 두 책사가 있었죠. 하나는 브레진스키고 다른 하나는 헨리 키신저였다. 그래서 브레진스키는 반소 전략을 맡았다면 헨리 키신저는 친중 전략을 맡았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대륙주 황제 시대에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헨리 키신저의 친중 노선은 끝났다. 이렇게
헨리 키신저가 마지막 활약했던 시기는 트럼프 시대다. 트럼프의 책사까지는 아니더라도 트럼프의 사위를 통해서 헨리 키신저가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헨리 키신저의 시대는 끝났다. 브레진스키 시대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유본의 전략을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 인드라밖에 없으니까 이건 차근차근 얘기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브레진스키와 헨리 키신저를 이어갈 어떤 국유본 책사는 유력한 인물들이 누가 있냐. 돌아가셨지만 올브라이트라는 이분이 상당한 전략을 짰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오늘날 이든영의 그 국무부 관리들, 그리고 현재 그 현실 외교에서 그런 어떤 프레임을 짜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 분이 올브라이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한 분은 또 인드라가 강조하듯이 그 소프트 파워 조지 푸나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분은 또 누구죠? CFR의 의장을 맡고 있는 그 리차드 하스, 이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몇 분이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크서클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왜 1988년 직후 대한민국을 통일할 수 없었나? 저때 그러니까 국방 차관의 말씀 중에 보면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주한미군을 감축하려고 했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를 인드라가 짧게 국유본론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반소 친중, 데비 록펠러가 국유본 황제에 오르면서 내세웠던 노선은 반소 친중 노선이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에서 중국이 경제 중심, 박정희 대통령 방식으로 경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 필요했나? 그것은 중국 군벌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대신에 중국의 테크노크라트, 경제 관료들을 키우고, 중국의 경제 관료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죠. 10년 내지 20년. 그것은 중국의 학생들을 미국에 유학시켜가지고 그 친구들이 다시 중국에 돌아와서 경제 성장 모델을 연구하고 하도록, 이렇게 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중국 군부의 세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죠. 중국 군부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은 중국의 주변 세력들의 어떤 군사력을 다운시키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전략적으로요. 그러한 것이고, 그보다 상위의 것은 91년에 드디어 브레진스키가 목표했던 소련 공산당, 빅터 로스차일드의 식민지였다, 직영지였던 소련 공산당이 망했잖아. 실질적으로 마지막 보루였던 빅터 로스차일드의 마지막 보루였던 소련 공산당이 망하면 붕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반소 노선은 사라진 상태에서 친중 노선만 남았던 건데, 그러면 이때 친미 노선을 강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빅터 로스차일드가 그렇게 주장창 30년 내내 집권한 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부터 1953년부터 죽기 전까지 91년까지 전 세계 교과서를 통해서, 전 세계 언론 매체를 자신이 장악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신이 장악한 세계 정보부 CIA, 그다음에 KGB, 이스라엘 모사드, 그다음에 영국의 MI6, 이런 어떠한
모든 정보국을 통해서 반미를 강조했던 거죠. 물론 냉전이기 때문에 반소 반미를 동시에 강조했지만 중요했던 것은 소련은 자신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반미를 위해서 균형을 겉으로 잡는 척하기 때문에 반소를 했던 것이지 시적으로는 반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미가 중심이었던 거죠. 전 세계 교과서와 각국의 정보, 언론 매체를 총동원해서 반미를 불렸고 그 상징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죠. 그래서 빅터 로스차일드는 베트남 전쟁 지속을 원했고, 그러나 데이비드 록펠러가 그것을 반대해서 결국은 실패로 끝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데이비드 록펠러는 90년대부터 어떤 관점을 가졌냐면 이 반미를 친미로 돌려야겠다. 반미에서 친미로 돌리려고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했던 거죠.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는 빅터 로스차일드가 주도해서 종북파를 만들어냈죠. 한국의 종북파들은 자생적인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유입된 겁니다. 주로 일본을 통해서. 종북 이론 자체가 일본 일왕을 반쪽 일성으로 바꾸고 태평양 전쟁 시대의 우이파쇼 혁명의 사상을 이름만 바꾼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건 국기본이 만들었고 빅터 로스차일드가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1980년대 종북파들은 결코 자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도 이러한 어떤 권력투쟁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이거를 하는 방식은 어떻죠? 일단은 반미에서 핵심적인 게 핵무기였잖아요. 그래서 핵을 빼고, 핵 배치를 빼고, 그 다음에 주한미군도 좀 이렇게 빼는 양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목표는 한반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발전, 이런 것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한테 지시해서 한중 수교하라고 했던 것도 국기본이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점들을 천신우이님 어서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이들밖에 없죠. 그래서 1988년에 올림픽이라는 것은 왜 했나? 그러니까 국기본이 1988년 올림픽을, 서울올림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국기본 귀족들의 한편에서는 한반도 통일을 진지하게 고려했던 거죠. 다른 한편에서는 아니다, 아직 시기상조다, 이러한 국기본 귀족이 있었는데, 시기상조라는 국기본 귀족의 의견이 우세해졌다. 그럼 왜 우세했나? 대한민국으로서는 그게 한반도 사람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왜 우세했는가를 이성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는 지금까지 얘기했듯이 빅터 로스차일드의 반미 반소에서 반중 반노로, 근데 그 친미 친중으로 가는 그러한 과도기였다. 88년 이후부터 대륙주 국유 황제 취임하기 직전 1918년까지는 친미 친중이었다. 차이메리카 시대다. 차이메리카, 친미 친중을 의미하죠. 그래서 빅터 로스차일드 시대는 반미 반소, 그러나 반미가 중점이었죠. 그러나 데이비드 록펠러 1913년부터는 친미 친중 핑퐁 외교, 그 다음에 이제 대륙주 황제 취임인 2019년부터는 친미 반중의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유라시아의 패권국은, 중심국가는 러시아였는데 과거에 소련이었고, 이제 2019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의 위치가 바뀌었다.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동북아시아 문제죠.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이 망한 다음에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공화국들을 독립시킨 것은 거기는
거기조차도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김우중이 10년 동안 거기서 막 으쌰으쌰 했던 거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예. 소련 연방공화국을 다 독립시킬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일단은 가장 우선순위였던 나토 국가들이 다 힘이 셌으니까 그쪽부터 정리했던 거죠. 그쪽이 우선순위였으니까. 우선순위가 동유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이 독립할 수 있었고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수 있었고 중앙아시아 이해관계가 있어서 일단은 소련과 인도 사이를 끊어야 되니까 특히 아프간 문제 때문에도 더 그렇고 소련과 인도 이쪽 관계도 끊고 러시아와 인도 그래서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중앙아시아 일부 국가들도 독립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동아시아 만약에 동북아시아에서 시베리아 공화국, 연해주 공화국이 등장하게 되면 중국에서 군부의 세력이 더 입김이 커질 우려가 높았기 때문에 시베리아 공화국이나 연해주 공화국이 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브레진스키 헬리키신저 친중 전략을 유지했다. 브레진스키의 반스와 헬리키신저의 친중 이건 필요했던 거죠.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친중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100년 동안의 친중은 여러가지로 국유본이 역대 구법 황제들은 각자의 이해관계가 달랐지만은 어쨌든 100년 동안 친중이 필요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유라시아에서 러시아를 중심국가로 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이 유라시아의 중심국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친중은 전략은 폐기됐다. 동시에 헬리키신저도 그 임무가 종료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삼국위원회 아시아지역 반쪽아베인데 독일은 통일을 했죠. 1986년인가 7년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독일의 마르크와와 일본 엔화가 엄청난 자산이 있었단 말이야. 투자금이 있었단 말이야. 이 돈은 어디다 투자할까? 이랬을 때 독일 통일에 썼다면 만약에 1988년에 대한민국 한반도가 통일됐다면 북한의 경제개발 자금은 누가 다 투자했을까요? 당연히 일본입니다. 돈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국유본이 그것을 허가할 수가 없죠. 오늘날 북한이 망가졌을 때 맹꽁 시파로 쭝꽁이 북한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도 원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 경제를 장악하는 것이 일본이기를 국유본이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약에 1988년에 북한이 붕괴됐다면 겉보기에는 대한민국 중심의 통일이 됐지만 남예멘 북예멘처럼 다시 분단을 겪을 수도 있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다행스럽게도 사실은 그게 대한민국 한반도가 서울올림픽 이후에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엄밀하게 보면 일본의 국익에 맞거든요. 안 그래요? 일본에 넘치는 자금을 괜히 미국 부동산 사느니 싼값에 헐값에 북한의 부동산을 왕창 샀다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쪽 아베는 자신의 집권을 강화하기 시키기 위해서 일본 국익과 정면 반대되는 길을 선택한 거죠. 일본의 국익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했던 겁니다. 당대 관점에서는. 그러나 반쪽 아베는 일본의 국익보다 자신의 파벌의 강화를 위해서 한반도 통일을 반대한 거예요. 그래서 상극위원회 아시아지부, 당시에
세계 최고 정부기구는 데이비드 록펠러 시절에는 상극위원회고, 상극위원회 아시아 지부는 미국, 일본이었으니까. 예, 그 일본을 장악했던 게 반쪽 아베 파벌이었으니까. 반쪽 아베 파벌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주석은 반쪽 정일로 하자, 이게 먹혔고, 대한민국에는 면장감도 안 되는데 총독부 자료 보니까 뭔가 좀 애가 좀 이상한 애들,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 이런 애 추천해서 국회의원이 허가한 거죠. 그래서 인들아 강조하는 게 반쪽 노면이나 문전비는 매국노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반쪽 아베의 지시를 받는. 근데 그것이 국회의원 입장에서도 대체적으로 세계 전략과 동아시아 전략, 동북아시아 전략 모든 면에서 이치가 맞았기 때문에 한 거지, 무조건 반쪽 아베 편을 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이 전략은 이 분단체제 지속이라는 지속 및 유지라는 이러한 어떤 그 한반도 전략은 어디까지나 2025년까지다, 이런 내가 강조했고요. 각구터님 어서오세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대한민국은 준비가 안 됐어요. 대한민국이 가치동맹으로 가기에는 한국인들이 아직까지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을 잘 몰랐던 때입니다. 1988년에는. 좌우의 파시오가 지금도 난무하지 않습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 우리가 알게 됐죠. 트럼프가 있고 나서야 한미동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잖아요. 반면교사로서.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나오는 바람에 한미동맹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대한민국에서 이런 문전비, 반쪽 노면, 이런 좌익 파쇼들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대통령 뽑아서는 안 되고, 이러한 정부를 가져서는 안 되겠, 파쇼 정권을 가져서 안 되겠다는 반면교사를 우리가 겪음으로써 대한민국이 보다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게 됐고, 또한 경제 발전을 또 가속화시킬 수 있었죠. 국외부원이 삼성전자, 토요타나 다른 어떤 중국 전기차에게 뭔가 주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아직 막 이룩할 때거든요. 1990년대. 아직 삼성전자는 반도체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아직까지 막 적자 쏟아붓는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에서 현대차도 마찬가지. 이제 막 엔진 개발했던 때가 현대 90년대 초반입니다. 10년은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통일됐다면 한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다시 분단됐을 것이다. 이런 암울한 전망이 가능하다 해서 지금은 어떤가? 경제 발전 됐고요. 자유민주주의, 반면교사로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류를 통해서 선진 문화대국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갖춰졌지만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면이 있죠. 정치권이 가장 문제죠. 다른 분야에서는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대부분이 선진국 자격을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나, 유일하게 지금 이건희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정치가 오류죠. 한 사류 됐어요. 그래도 오류보다는 사류가 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전히 다른 분야가 인류이지만 정치 분야만이 사류인 것은 좌우 파쇼 때문이죠. 좌우 파쇼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CFR이
대문으로 내걸었죠. CFR 스콧 스나이더죠. 예. 역시나 그 밑에 기사를 썼고요. 핵심만 짜본다면 예. 제목이 아시아 어바운드 및 아시아 프로그램에서 워싱턴 선언 한미동맹 대응의 핵 차원 확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일부러 참 이거 바꿔야 되겠네. 이거는 해체 선언 저기 아니고 이거 저기 뭐야 파파고에서는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프로그램이 했나봐. 파파고 네이버 이 번역 프로그램에서 의도적으로 성렬형에 대해서는 보좌관이네 혹은 예, 윤석열 장관 예,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얘네들이 지금 프로그래밍 해놨어요. 이건 내가 바꿔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파파고로 번역할 때 반드시 참고하세요. 이 파파고 요거 지금 프로그래밍 한 놈을 족쳐야 돼요. 제가 볼 때 예 문전비 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무난하게 성렬형 때만 윤석열 장관 윤석열 보좌관 이런 방식으로 일부러 번역을 시키고 고치지도 않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의도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한 놈 너 인들아 찍었어 이거. 네, 이런 건 뭐 좀 정보기관에서 알아서 좀 대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원문하고 비교해 보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네. 인드라가 이런 거 번역에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 도전은 미래의 북한 군사 발전에 앞설 수 있는 NCG 핵협의체 인드라 강조했죠. 핵심이 이거죠. 워싱턴 선언의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워싱턴 선언의 신뢰성에 대한 두 번째 도전은 예. 이게 양국 정부가 지속 가능한가? 워싱턴 선언이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스콧 스나이더나 인드라나 미국 정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공화당이 차기 정부에서 대선에서 공화당 대통령이 나오든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든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추당적이니까. 외교 문제에서만큼 국내 문제에서는 다르지만 외교적인 문제만큼은 예, 양 정당이 초당적입니다. CFR 입장과 같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어떻죠? 외교 문제에서도 완전히 다른 것을 넘어서서 예, 좌익파쇼가 주요 정당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이 문제 해결할 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에 커다란 적신호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차기 총선에서 압승하고 그 다음에 차기 대선에서도 압승할 필요가 있겠죠. 국힘적으로. 그리고 이 문제를 좀 더 인드라가 국민에게 제안한다면 성렬 좌파와 성렬 우파로 좌익파쇼 민주당은 더 이상 그쪽은 예, 완전 해체가 바람직스럽고 물론 당장 그렇게 될 수는 없겠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송렬영과 차기 대선에서 국힘 정부가 승리하면서 국힘당이 승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압도적 다수파가 된 국힘당이 두 개로 나눠지는 방식 그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성렬 좌파와 성렬 우파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바람직스럽다. 성렬 좌파와 성렬 우파로 나눠지는 가장 큰 구분점은 공통점은 한미동맹 가치동맹의 지속 외교적인 면에서는 초당적으로 성렬형 외교 노선을 지지한다. 이 점에서는 외교 문제, 안보 문제에서는 같은 이해를 같이 하는 반면에 국내 문제에서 성렬좌파, 성렬우파가 의견이 갈리는 이러한 어떤 양상으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세계 평화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 한반도 평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하고 국임원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혹은 인드라가 이렇게 생각한 걸 이미 국유본이 주요한 시나리오 중 하나로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인드라 방송에 대한 CFR 공식 방송 답변인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저는 스콧 스나이더 팬입니다. 스콧 스나이더의 기고문이나 VOA 워싱턴 톡 보면 2번 이상 보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인드라는 워싱턴 선언 핵심을 NCG로 봤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다른 제니퍼 안이란 분이 쓴 거죠. 한국 핵 논쟁의 동력과 시점, 시사점. 한국 핵 논쟁은 원동력은 북한이죠. 북핵은 누구 거죠? 국유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한국인들의 생각을 바꿔놓았다. 이게 중요하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유라시아의 주인은 러시아에서 중국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랬을 때 실천론. 그래서 전 세계가 인드라 북핵 3원칙 전 세계가 한국의 핵무장을 간절하게 원할 때까지 대한민국은 핵무장, 자체 핵무장을 반대해야 됩니다. 좌우의 파시오들이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족쇄 운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귀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태영호 의원처럼 전술적으로 78대 22 이 핵논의가 계속돼야 되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건 78대 22 태영호 정도의 자격을 갖춘 아직 구변 귀족은 아니지만 준구변 귀족인 태영호 의원 정도의 되는 수준에서는 인드라가 전술적으로 인정하지만 다른 분들은 가급적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 논하지를 마세요. 그리고 인드라 분명히 강조하지만 한미동맹이냐 한국 핵무장이냐 선택하셔야 됩니다.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 핵무장 선택하셔야 돼요. 한국경제 폭망과 핵무장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한국의 좌우 파쇼만이 제가 볼 때 한국의 좌우 파쇼를 전체 한국인의 10%로 정도 봅니다. 10% 정도만이 한국 핵무장을 지지할 걸로 봅니다. 나머지 90%는 대한민국 시민들은 핵무장, 자체 핵무장을 반대할 것이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현재 CFR의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 평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수단. 그래서 특별 작전을 수행했죠. 특전사, UDT, 이런 특수부대들. 좀 판타지 소설, 현대 판타지 소설에 한 거 다 잘 등장하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안뉴스 일본 방송이 있죠.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 이런 걸 보이고 또 안뉴스가 재밌는 게 또 찰스 몰랐는데 이번에 기시다는 반쪽 아베하고 다르다고 얘기했죠. 기시다 긍정적으로 봅니다. 반쪽 아베에 대해서는 그냥 우이파쇼 3기 세월호 7시간처럼 파시스트 보지만은 기시다에 대해서는 인드라 긍정적으로 본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이제 기시다가 5월 초에 방문한다. 이것도 안뉴스를 통해서 저는 알았고요. 한국 찌라시들은 오늘에야 얘기하더라고요. 한 발 앞서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이 의미가 있다. 물론 저는 일본의 방송이나 언론은 한국처럼 대부분 찌라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NHK에서부터 상기인 물론 말할 수 없는 찌라시고요. 저희가 인정하는 일본의 언론은
일본 경제신문, 니온 게이자이 이거 하나만 언론으로 인정합니다. 교도통신 정도. 한국에는 지금 언론이 있나? 가끔 반문이 듭니다. 특히 좌이파쇼 한경 FM은 말할 나위가 없죠. 이제 재밌는 게 여기 이제 찰스 그 왕이 또 5월 6일 날 또 취임식을 대관식을 한다네요. 흥미로운 게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썼던 그 왕관이 굉장히 무겁다. 대관식 때만 쓴다. 또 이 마차, 지금 이 마차 쓰지 않지만 또 옛날 마차는 승차감이 매우 나빴다. 이런 재밌는 얘기를 하는군요. 이런 소식은 또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우리 사비트리님께서 추천해주신 천조국 여성이 말하는 성렬형 박미. 그래서 이분이 천조국 파랭이 이분인데 제가 그 구독하면서 이분의 추천 영상을 보니까 남편분이 한국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굉장히 문전비 시절에 실망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참고만 하시라. 보시면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별다리 유니버스, 별다리 연구소, 파비앙, 종족 특종, 캐나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내셔널리즘 조장하는 거, 좌우의 파시오들의 어떤 그런 어떤 선동선전, 지역감정, 국가감정, 반일 파시즘, 뭐 이런 반한 파시즘 이런 거 조장하듯이 이런 거 많이 조장하는 게 어디죠 주로? 미국에서는 레슬링, 프로레슬링 경기에서 저런 어떤 내셔널리즘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인지 막 트럼프가 자꾸 그 레슬링 쪽으로 자꾸 그런 게 약간 파시즘적이다 보실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훈이 형 서울. 서울은 나의 소울이다. 미네라스 영원. 뭐 이렇게 춤에도 영원이 있다면 유승준 소울이 있다. 소울이군요. 서울. 조용필의 서울이 떠오르군요. 1988년 올림픽 때 1980년대를 대표하는 조용필의 서울. 이거는 두 개나 이렇게 했지네. 맞아. 서울. 그 다음에 이게 서울 페스타. 서울 관광의 달, 관광의 해.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이지 페럼 시대 때 일본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도쿄보다 오사카를 많이 가거든요. 오사카에 가면은 다 한글로 돼 있어요. 안내판이. 그래서 가까운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원래 사이지 페럼 이전에도 일본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외국 관광객이 한국인이고, 한국을 가장 많이 방문하는 외국인이 일본인들이에요. 같이 보면. 근데 거기에 잠시 동안 중국 애들이, 쭝뽕 애들이 많이 왔어요. 단체 관광으로. 일본이나 한국으로. 그랬던 게 지금 정상화가 돼가는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국인에 대한 어떠한 반중 파시즘 없습니다. 중국인 자체에 대한 혐오감도 없고요. 인종차별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저는 대만 분이나 홍콩 분들은 좋아하는데 쭝뽕 분들 일부 분들이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건 있어요. 그러나 뭐 대다수 쭝뽕에 단체 여행하는 분들이 우리 가게 올 일도 없지만 그런 분들이 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있어서
예, 일본 자영업자나 저 같은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그냥 안 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까지 해요. 예, 쭈꽁분들이 좀 자유민주주의식. 왜냐하면 쭈꽁분들이 예, 차이나 넘버원 이런 사고방식으로 좀 무례하게 대해요 하는 기질이 있어요. 대만 분들이나 홍콩 분들이 그러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쭈꽁의 일부분 사람들은 마치 아메리카 넘버원처럼 내가 최고다. 너무 그렇게 아나무인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눈살을 찌푸리는 진상짓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예, 쭈꽁분들 중에 뭐 10명 중 9분이 착하더라도 그 한 명의 진상짓을 보면 막 정남이가 뚝 떨어져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안 오시는 것도 예, 매출 조금 떨어지더라도 예, 괜찮지 않나라는 것이 한일 자영업자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중국인에 대한 어떤 인종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대륙 분들이 그 메꽁이 시파르 파쇼 정권 치하에서 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고 있지만은 어쨌든 그분들이 예, 자유민주주의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 한국을 방문해 주시면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다 그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만 분이나 홍콩 분들은 언제든 환영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일본과 한국은 정상화됐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린 지금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중국 없는 세계 경제체제, 중국 없는 세계 정치체제를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는 중국이 아니라 중공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뭐 예를 들면 오사카의 대표적인 관광 지역이 도톤보리 있잖아요. 그 도톤보리가 지금 굉장히 지금 사람들도 인산인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죠. 그 상당수가 한국인이에요. 반대로 지금 서울의 명동 여기도 엄청난 인파가 몰리고 있는데 상당수가 일본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찐꽁해도 안 와도 된다니까. 물론 좌우의 파시스트들은 찐꽁 애들이 단체 관광객이 없으니까 명동이 텅 비었네 이런 가짜뉴스 퍼뜨리는데 믿지 마세요.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첫 수형 에스토니아 이것이 첫 수형이 반중 이렇게 돌아섰으니까 요즘 또 중국 대사가 또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 주권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했더니 또 철성이 또 이렇게 에스토니아를 띄워주시네요. 참고하시고요. 간단히 얘기하면 에스토니아 같은 나라가 거기는 그 발트삼국 이런 나라들은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은 필리핀처럼 여성 산업밖에 없거든요.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국유본이 이제 권하는 게 뭐냐면 저런 식으로 뭐 모나코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도박처럼 뭔가 이렇게 한번 요즘 뭐 암호화폐다, 뭐 블록체인이다 그러면 그걸 한번 시범 국가로 이렇게 삼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름대로 발트삼국 여기가 전시장 국가다 할 수 있습니다. 지켜봐야 돼요. 발트삼국 같은 나라가 어떤 식으로 가고 국유본이 어떤 식으로 경제발전 정책을 조언해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 보시면 되고요. 유정복
인천시장, 광역시장, 인천고등법원 이런 거 필요하네요. 제가 볼 때 인천 시민이 아니더라도 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서울고등법원 업무량이 폭증하는 거, 예? 고등법원 판사들의 업무량도 줄여주고 예, 인천 시민들의 예, 불편도 해소시키는 그런 분들과 지지하겠습니다. 인천 시민이 아니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잘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국힘에서 김기현 청년 네트 정책 네트워크 출범식 예, 아주 긍정적이다.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예, 얼굴이 중요하죠. 얼굴 천재가 중요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얼굴 천재. 예, 그래서 이렇게 예, 좀 더 예,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청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해찬 예, 어전 어벤져스 전략 K 이건 뭐야? 좌이파시아 엠빙신 얘기야. 신경 끌 거고요. 그 다음 추부길 우쿠라 패배 예감. 아직까지 인천 상륙작전은 예, 우크라이나식 인천 상륙작전은 시작되지 않았죠. 다만 인드라가 그 개전 초기 때부터 한국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교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도 인천 상륙작전과 유사한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크림반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한 바 있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점령하는 것이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장 빨리 정전하거나 휴전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인 모든 면을 고려했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끝나는 것이 모든 세계인들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빨리 끝낼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대안이라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하루빨리 크림반도를 점령하는 것. 제가 볼 때는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 의견이에요. 그 다음에 아침한개 님 한국 최고의 한반도 안보 국방 전문가죠. 전문 유튜버. 이분 아침한개님 것만 보면 그냥 군사 밀리터리 분야에서 다른 애들 것도 없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중국 애들이 이렇게 군사력 늘려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중국 군부의 입김이 강화되겠죠. 이들아 분명히 강조했습니다. 지난 직전 방송에서 한미동맹이 강화하고 한국의 확장 억제력이 강화되면 쭈꽁 애들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겠지만 중국 군부와 맹꽁이 C8호는 환영할 것이다. 내심 속으로. 맹꽁이 C8호는 잘됐다 싶어서 더욱더 반미를 부르짖을 거고 그러면서 자신의 집권 기반을 강화시키겠죠. 중꽁 군부는 예산 안 그래도 더 많은 예산 필요합니다 라고 그런 건덕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중국 군부도 만세 하겠습니다. 한미동맹 환영한다 하고 속으로 군부 장성끼리 와인잔 칭타오주 하나씩 먹을 수도 있고 빼가를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 볼 땐 그래요. 아셨죠?
참고하시고, 이거는 이제 CFR에서 그 징집제도에 대해서 지금 톱뉴스로 나온 건데, 얘들아 이거에 대해서 늘 강조하잖아요. 지금 연합평등, 연합평등, 여성도 군대 가자. 그래서 이스라엘, 스웨덴, 노르웨이 이런 나라들에 참고해야 된다. 미국도 역시 이러한 것도 있다. 물론 미국 여성이 군대 가는 건 아니지만 등록제를 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여성도 군대 가자 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특수성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조카가 모병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성 친구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유럽에서도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50년 동안 평화만 생각하다 50년 동안 유럽에서 평화가 밖에 없었잖아. 전쟁이 없었잖아. 설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리라 예상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무리 구구원이 큰 판을 깔아놔더라도 우발적으로 언제든 전쟁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그런 전쟁 항상 있으니까 그런 면들을 우리는 염두해야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쟁을 고려해야 평화가 오고, 평화만 생각하면 전쟁이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한반도 통일이 되더라도 주변에 군사 강국이 너무너무 많아요. 러시아, 중국, 특히 중국이죠. 일본은 그렇다 치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통일이 되더라도 모병제를 해서는 안 돼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한 명이라도 대다수 청년들이 총은 쏠 줄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사회에 나와서 총을 주면 안 되겠다. 언제든 예비군 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여성도 총을 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여성이라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비전투 요원, 군대, 의무병, 여러분도 여성으로 채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여성이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여성도 군대에 가야 된다. 임신한 분들은, 임신 예정인 분들은 면제죠. 출산 정책에도 영향을 줘서 긍정적이다. 연합 평등을 깨는 공무원 문제, 거기에 대해서 가산점 주지, 남자들에게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가산점을 안 줘도 되고요. 연합 평등이죠. 이런 진지하게 고려돼야 되는데 차기 총선에서는 어렵고, 국힘이 압승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은 진지하게 10년 이내에 고려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것은 한 번 모병제로 갔다가 다시 징병제로 가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13개월, 현재 18개월이죠. 5개월 더 단축시켜야 된다. 그리고 군의 처우 개선, 군 장교, 직업 군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 장병의 처우 개선은 지금 성렬형이 너무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자유아시아 방송, 우리 지금 문전비 좌파쇼 정권 때 고생하신 우리 김성태 같은 분, 국군포로, 이분들의 진정한 인권은 언제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문전비 좌파쇼 정권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런 식으로 살 날이 멀지 않으신 분들에게 잔인한 고문을 하는 문전비 좌파쇼 정권, 수꼴통
무능부패했던 운전부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리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김계산 누님, 요거는 뭐 견원지감 보위부와 당간부, 보위부가 비밀경찰이죠. 이게 이제 그게 이 보위부에 대한 강조가 1990년대부터 강화됐다는데, 이게 당연한 게 당시에 그 전까지는 보위부에 대한 그러한 것이 특별히 있었지만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90년대 이렇게 된 것은 90년대 소련이 붕괴했기 때문이죠. 소련이 붕괴했을 때 빅터 로스차일드의 정보 쪽 라인들이 많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반쪽 일성, 반쪽 정의의 입장에서는 정보부 쪽을 좀 더 강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면 되고요. 그래도 당 위예요. 당 위. 그 다음에 노동절, 근로자의 날은 미국이나 영국,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이 따로 있죠. 근데 이제 그 일본이나 유럽 대륙 이런 나라들에서는 5월 1일 있죠. 이 5월 1일 날이 이렇게 노동절이 된 것은 인드라가 강조했죠. 국유본 역사에서 이 5월 1일을 엥겔스가 채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일루미나티 창립일이기 때문에 5월 1일 그렇기 때문이다. 그래서 5월 1일 날을 노동절로 이렇게 잡는 것은 마치 그 예수님 탄생을 12월 25일로 잡는 것과 사실 같아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드라 강조하겠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노조, 대중조직, 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인정하지만 대중조직이니까 그러나 상당수 노조가 타락했다. 과거에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정교조를 좌이파쇼 정교조만 빼면 상당수 건강했던 상당수 대한민국의 노조들이 좌이파쇼 반쪽 놓으면 정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타락의 극치를 보였다. 20년 동안 빠르게 남들이 100년 동안 타락할 걸 단 2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썩어 빠진 노조 조직으로 만든 것들이 이 민주노총 그 수뇌부들인 종북파다 이거지. 전 민주노총 조직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겉으로 내세운 것과 속으로 내세운 것들, 극소수 대다수 근로자들의 이권을 권익을 해치면서 극소수의 수꼴통 파시오도당의 이권만을 챙기는 그 자들이 과연 한국의 1000만 노동자, 1000만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심으로? 저는 90년대에 5급 노동 담당, 5급 노동 비서관이었습니다. 좌이파시였고요. 그때는 막 민주노총 그 뭐 간부 애들 뭐 이런 애들이 그때 내가 호통도 치고 막 그랬던 사람입니다. 넘어가고요.